자, 여기 보면 이제 외의 관계인데, 이 외의 관계도 이제 교린 관계죠. 그래서 그 당시 뭐 그 조선전기 때 일본의 어떤 남북조 시대, 무르마치 시대까지 그런 시대였고, 그 당시 이제 큐슈 지방이라든지 이런 대마도 지역의 외인들이 자주 이제 해안을 침략하고 노략질을 해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해유와 응징을 이제 두 가지를 조절해서 이게 그 왜구들 통제를 했는데,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여기 이제 그 내용들 보면 대마도 지역 같은 게 이제 문제인데, 그 당시 무르마치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무르마치죠. 이 아사카가시의 무르마치는 그 정부가 수립되고 남북조가 통합됐다고 해도 국내에 있는 쇼구다이 모두를 통제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의 이제 구주 지역, 이거 큐슈 지역이나 대마도 지역에 있는 어, 그 사람들이 자주 이제 그 우리나라 와서 노악질하고, 예, 중국 연해안을 침탈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는 이 막부 정권하고 일본의 서부의 대소호족들 슈고다이무가 통계하면서 외구의 강압과 끌려간 조선인들의 송환을 요구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구에 대한 직접적인 해유책을 써서 그들의 수종에게 투항이나 기한을 권유해서 간직을 주고 우대했으며, 그다음에 이제 수직 외인들이라고 하죠. 이들에 대해서는 한 차례 무역을 허용했다. 그다음 한편으로는 이제 해유 정책과 함께 응진도 같이 했죠. 왜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특히 대마도 왜구는 조선과 교육이 이제 통제되자 더욱 창궐하였다. 자, 그래서 이에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 정부를 단행을 했고, 자, 이러한 대외 강경책은 큰 성과를 거둬 대마도 종신은 어, 수차 사신을 보내요. 대마도 종신한 건 그 지역을 했던 통치했던 그 번주의 어떤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문을. 그래서 이제 보내가 이제 수차 사대를 갔으면 이에 조선은 어, 내입포, 부산포, 연포, 삼포를 기행해서 교육을 허락하고 외관을 두어서 그 편인을 그 도모하겠다. 자, 이 삼포는 그 당시 이제 삼포가 개항이 됐죠. 이 연포는 이제 오늘날 이제 울산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이포는 오늘날 웅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포는 이제 어, 동네인데, 그 당시에 부산은 동네가 중심이었어요. 동네가. 음. 그래갖고 이제 외관에서 취하고 그때 계약조를 만들었어요. 계획조. 그래서 외인과 외선의 왕래가 빈발해서 이들 많은 미국과 원포를 수입해왔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에 따라 교육량의 제한을 필요가 생겨서 세종 때 대마도주와 계약조를 체결해서 세견선과 1년에 50척, 세사미를 이제 20년에 200석을 구정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50척으로, 그 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쌀을 200석으로 규정을 했죠. 그러나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특송선을 보낼 수 있었고, 별도 약정한 자는 그들 나름대로 세견선을 보낼 수 있으므로 막부나 대소호족 등은 또 사송선을 파견할 내량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역주 외에도 막부나 호족들이 어, 여러 가지 이제 또뭐 개인적으로 사절단으로 이렇게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놔둘 수 있는 거죠. 그때 사절단 파견할 때 그것만 파견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 이제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파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어, 여지가 남겨져 있었다는 거죠. 자, 외선의 모욕은 조공 형식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원래 4대 교린하고, 그러니까 4대와 교린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교린이라고 하잖아요. 4대가 아니라. 근데 이제 요 4대 형식이 조공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이제 그 4대 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4대의 주체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4대라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하고 어떤 세력하고 4대를 한다? 그 일본이 그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우리가 교류한다? 그럼 중국이 알면 이게 상당히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4대 대상은 중국인데 어떻게 너가 4대를 받냐?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교린이지만 실제로 사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공 형식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교린 관계였지만 중국의 눈을 피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공 같은 사대 그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때 사대 관계를 맺었던 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르마치는 아니고요. 막군 아니고 대마도와 일반 어 일반적인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당시 다이모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슈구 다이모들. 그래서 요 관계는 사대 관계였고 조공 관계 형식으로 맺어졌지만 공식적으로는 교린 관계였다. 왜냐하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 그 조선 측이나 인제 대마도층이 이제 발급된 이제 그 통행증, 문인이나 도서 같은 걸 인제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외인들이 들어온 진연물들 갖다 바치는 문제는 동이나 동은 이제 그 대포라든지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죠, 동전 만드는데. 그리고 유황 같은 것도 인제 뭐냐면 일종의 대포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사용하는 강상물, 약재, 항로, 엽로 등이었고, 우리가 인제 돌려 그 일본 측에 이제 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면포, 이 면포가 많이 가져갔다고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일본이 그 면포 생산 능력이 없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조선 초기 때는요. 자, 이런 생필품과 그다음에 뭐 도자기, 하문서 같은 공예품 등등 이런 것도 있고, 좀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대장경이죠, 대장경. 예.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 애들이 와 가지고 인제 사절단 많이 파견되면서 대장경 원판 달라고 막 요구하고 징징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거 돌려주자. 그냥 주자."는 말하다가 "이거 주면 나중에 일본이 더 요구하면 뭘 줄 게 있겠냐." 해 갖고 안 줬는데, 요때 대장경은 대장경 원판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본을 준 거야, 인쇄본을. 예. 인쇄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쇄본을 받아서 이제 무릎맞이 맞고 쇼군은 그 밑에 이제 신하들에게 나눠 주면서 자신의 어떤 충성을 유도하는 데 이용을 했죠. 예. 하여튼 이거 나중에 일본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또 대장경을 만들거든요, 얘들도. 그래서 그거에 이제 큰 영향을 줘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본 문화의 큰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삼포에 거주하는 외인들이 그 구중을 위반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원래 계획 약조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그것을 몰래 막 교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근데 연산군 때까지는 그냥 봐주고 넘어갔나 봐. 근데 중종이 집권하니까 인제 엄격하게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봐주고 눈 감아줬던 거를 이제 통제를 하니까 인제 이렇게 뭐 외인들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에게 잘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 완전히 애들 걸리는지 아나 봐, 그걸. 예. 그래서 카페에서 저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인제 이에서 이제 불만을 품으니까 삼포들이 외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제 이 외란은 이제 뭐예요? 삼포 외란이죠. 조선이 이를 진압을 했고 삼포를 폐쇄하고 교육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삼포 외란이 일어났다, 중종 때. 이게 중종 5 년인가 일어났을 거야. 네, 1510 년에. 자, 그래서 인제 있다가 대마도주의 간청으로 임신약조를 이제 다시 치게 돼요. 예. 임신약조는 계획약조보다는 좀 약간 인제 뭐 세견선이나 세산미두의 규모가 줄어들죠. 그래서 세견선하고 세산미두가 각각 세견선 25척, 세산미두는 100석, 이렇게 인제 했고 절반을 줄이죠. 그다음에 기타 특별 규정 뭐 여러 가지 뭐 무릎맞춤 맞거나 요렇게 그 슈구다이모가 파견된 사송성 같은 것들은 이런 것 예의 조항을 폐지시켰죠. 그래서 그때 사신들 올 때 뭐 문물 교란하고 이런 것들 다 폐지시켰던 거죠. 그리고 인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 요때 임시약정을 맺을 때 삼포 중에 제포만 허용했어, 제포만. 예. 제포만 둬서 인제 여기만 무역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비변사가 요때 이제 설치됐죠. 예. 삼표가 때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삼포 외전을 막기 위해서 비변사가 임시로 인제 뭐냐면 설치되기 시작했던 것이 삼포회담이에요, 삼포회담. 그러니까 제포 설치는 인제 임시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삼 비변사 설치는 삼포 외단 결과 만들어진 거죠. 예. 자,
이로써 외에 이제 소호족과 외상 등 막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부나 대우족들은 통경 16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다. 예. 자, 이와 같이 조선의 외교 정책은 명예에 대한 사대와 야인민, 외에 대한 교린이 기본이 되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면 이제 막부하고 이제 16세기까지 중엽까지 이렇게 했다는데 실제로 막부는 16세기, 15세기 말에 통교가 끊겨졌다고 보면 돼요. 예. 왜냐면 15세기 말부터 넘어가면 일본이 전국 시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가 이제 무릎마치 막부 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막부와의 어떤 직접적 교류는 15세기 말, 그래서 무릎마치 막부가 실권 상실되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류가 단절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극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일본의 사신을 파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면 100년 동안 통교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치 우리가 인제 외교를 잘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일본 사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 통교의 대상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고작 해 봤자 뭐 대마도나 그 큐슈 지역에 있던 일종의 다이모들 세력들 이런 세력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뭐 정식으로 이렇게 교류를 안 한 지 100 년이 넘었다. 임진왜란 전까지. 그래서 일본 사정을 몰랐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일화, 그러니까 외교 창구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부가 거의 무명 그러니까 뭐 홍해화됐다 보니까 유명무실화되다 보니까 외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이와 같은 조선의 외교 정책은 명예에 대한 사대와 야인 및 외에 대한 교린이 기본을 이뤘다. 뭐 이밖에 유구나 남만 남쪽이 오랑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계통의 사람들과 뭐냐면 그 사신을 보내요. 토산물을 지난 적이 있었지만 조선 쪽에는 이에 크게 관계되지 않았으면 할 만한 왕래도 없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근데 여기 좀 너무 많이 빠진 게 있어 갖고 여기 삼포회담만 나오잖아요. 삼포회담. 여기 삼포회담만 나와 갖고 이게 프레임이 통론이 이게 조선사가 좀 약해. 그래서 삼포회담에 대해서 이제 1510년에 일어났다고 했죠. 그 후에도 외란이 몇 번 일어나요. 그래 갖고 중종 39년에 상항진에서 또 외변이 일어나. 예. 상항진 외변. 그래서 1554년에 일어나죠. 1544년에. 그래 갖고 이 상항진 외변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무슨 약조를 맺게 되냐면 정미 약조를 맺게 돼요.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중종이 죽고 나서 이제 명종 2년 때 맺은 거거든요. 1547년에. 예. 그래서 규칙 위반에 대해서 어떤 그 벌칙을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임진왜란 때 전에 일어난 외변 중에 제일 큰 게 을묘외변이거든요. 자, 을묘외변이 명종 때 일어나죠. 예, 명종 1555년에 일어나요. 예. 명종 을묘외변 때. 음. 자, 을묘외변의 주체는 이거는 예전까지는 대마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요때는 이 큐슈 지역에 이제 다이모들 아 네 선동을 받은 이제 뭐는 일종의 그 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했다고 이제 보는 게 통설이에요. 대마도 상관없이. 자, 이 을묘해변은 전라도 지역을 이제 휩쓰고 다녔어요. 예전에 경상도였죠. 근데 이 을묘는 전라도 지역을 휩쓰고 다니고 심지어는 전라도 관찰사가 정발전투사가 죽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타격을 줬어. 예. 그래서 이제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 갖고 인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예전에 비변사가 임시기구였죠. 예. 근데 이때부터는 비변사가 상서가 돼. 예. 그다음에 진간 체제에서 뭘로 바뀌죠? 재승 방랑 체제로 바뀌죠. 그때. 자, 요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 무기 체제에도 좀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인제 요때부터 인제 외변을 막 일면 외변을 받으면서 인제 왜구들을 격퇴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야. 어.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맹선이다 해 가지고 예전 그 배는 조전선이었어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조은선과 전선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와 이제 물건을 싣는 화물선을 구분 없이 같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맹선 자체가 평상시에는 뭘로 사용하냐면 이제 조세를 운반하는 선을 사용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전선으로 바뀌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공간하고 그 뭐랄까요? 그 노를 젓는 공간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싸우는 공간 간판 위에서 노를 젓고 그 위에서 또 뭐 군인들이 탑승해서 인제 뭐 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인제 그 왜구들은 일단 이제 배가 발견하면 거기 이제 안택선이나 뭐 새끼부대 이런 데서 인제 뭐냐면 조그만 배로 옮겨 타 갖고 가까이 접근한 다음에 어 사다리 놓고 인제 올라타고 인제 근접전을 벌이는 형태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맹선에서 어떤 문제점이냐, 근접전을 벌일 때 거기에 있는 노를 젓는 사람이 불안해 갖고 노를 못 져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싸우는 사람하고 뭐냐면 군인과 노군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역할 가판을 더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왜군들이. 그래서 인제 이 을묘외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군선이 바뀌어. 뭘로 바뀌냐, 판옥선으로 바뀌어요. 판옥선은 배가 좀 커요, 이 맹선보다. 그래 갖고 여기에다 인제 뭐냐면 상갑판에다 있다가 밑에 또 갑판을, 아래 갑판을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상갑판에다가 아래 갑판을 밑에다 만들다 보니까 일종의 옥이 생기죠. 실이 생겨. 이 옥에다가 노군을 배치시켜요. 그래서 위에는 싸우는 사람, 그 군인을 배치시키고 그 밑에 노를 젓는 노군을 배치시켜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과 노를 젓는 사람 분리시키고 공간적으로. 그리고 갑판이 높다 보니까 두 개 갑판을 놓다 올려놓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배가 되게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어오르지가 못해. 자, 이런 것들 판옥선을 하고, 판옥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인제 주요 그 선이 판옥선인데, 이 판옥선이 을묘외변 이후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음. 그리고 거북선도 그 판옥선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판옥선. 그래서 조선 태조 때 그 기선 거북선이 그 임진왜란 때 거북선과 다른 게 뭐냐면, 조선 시대 때 그 초기 때 기선은 판옥선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판옥선은 명종 이후 때부터, 을묘외변 이후부터 나온 거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일묘외변 때.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교과서나 뭐 인제 한번 또 그 뿌셈에서 찾아서 볼게요. 아까 좀 못 읽은 게 있는데 교과서에서 외변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 임진왜란에게 묶어서 설명했네. 요거는 좀 건너뛰고, 예. 저기 인제 뭘 보냐면 포회독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포회독은 인제 그 당시에 인제 배에 그 뭐냐면 파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배가 인제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조선의 배가 이제 중국이나 오키나와나 이런 데 떠들면서 그때 그 참관하고 있었던, 거기 있었던 그 관리가 일일이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게 포회독인데, 이 포회독 내용이 인제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절세나 그 당시 백기나 이런 것들 잘 기록돼 있어. 오키나와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근데 그게 교과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읽어 볼게요. 88 페이지 펴 보세요, 포회독과 관련돼서. 자, 최분한 사람이 이제 포회독을 이제 남겼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그 원래는 관리예요. 제주도 출신의 관리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불친상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제주도 내려갔다가 인제 요걸 이제 뭐냐면 제주도에서 곧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 갑자기 폭풍우가 올라왔어요. 근데 다들 이제 배를 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억지로 몰아 갖고 가다가 흑상도 부근에 풍랑을 이제 맞게 돼. 그래 갖고 이제 포로하면서 그 중국 저장성 니하은에 도착했죠. 여기는 이제 빠졌지만 오키나와 돌렀다가 저장성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배체부는 이곳의 명예 관리를 조사를 받은 후 일행 43명과 함께 대운하를 통해서 순조, 팅징, 베이징 거쳐 라오뚱을 거쳐서 148 만에 귀국했는데, 그때 인제 최고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 전원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같이 왔어요. 예. 그 내용을 기록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제주도에서 나주로 가다가 흑성도 포로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가지고 이제 강남을 거쳐서 인제 북경까지 해서 쭉 해서 이렇게 하여튼 여행기를 적어 놓은 게 포회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체부가 귀국하자 손종은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여 그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에 체부는 일기 형식으로 포회록을 이제 작성했다. 이 책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는 당시 명예, 정치, 경제, 풍습, 지리, 교통, 도예지의 풍경을 상세히 정확히 기록했고요. 근데 중국의 수차 제작 방법과 이용 방법에 봐서 직접 시연을 해보기도 했다. 자, 포회동은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당토 행정기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했으며 중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던 일본 지식인 사이에 널리 익혔다. 근데 여기 빠졌지만 또 오키나와 관련된 정보도 여기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포회독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사대 교린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포샘에서 찾아서 좀 볼게요. 486페이지. 자, 외교 정책의 두 방향, 4대 교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조선 왕조는 중국 대륙에서 원명이 교체된 시기에 개창되었다. 특히 이 변화는 연말 소초의 사회병동과 국제 정세에 갈목한 만한 변화가 맞물려 전개됐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대외관계의 의미심장함을 엿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조선 시기에 이어 중국과의 대외관계 4대도 표현하고 있죠. 큰나라 성기는. 그래서 표현한 것은 큰나라 성기는 양상이 외형상 극명하게 노정되었듯 하나 이는 일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 시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인과 야인의 외교 정책 교링도 사대와 동일한 맥락이 이루어졌다. 자, 명태조가 공식적 홍무영을 포방했던 것은 공민왕인데, 자, 그리고 상도에 쫓겨났던 원나라가 그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조선이 개창된 1년 전 1391년이죠. 요때 쫓겨났던 칼라코놈이죠. 이 상도는 요 원나라를 북원이라고 부르죠. 고조사에는 북원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1년 만에 망해지고 그때 이제 원나라 세력들은 이제 몽고족들은 타타르하고 오일라트로는 큰 두 개 부족으로 또 갈라져 나가죠. 예. 자, 북방민족의 성세는 중국 대륙에서 왕조 교체 그대로 한반도 전해진 고려 시기는 북방민족 성세와 중국 대륙에서 왕조 교체가 그대로 한반도에 전해 고려 시기는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방 사회 전반의 동요와 갈등이 크게 증대됐다. 자, 그래서 원간섭기 때 불리는 1세기 동안 고려 사회는 원의 어떤 대외관계에 비롯된 집단적인 영향력이 한반도에 그대로 파급됐다. 자,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제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대명 중시의 대외관계 자연스럽게 형성됐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고려 말기 대외관계는 동시기의 대외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듯 우열곡절의 곡절의 과정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공민왕 때부터 우왕 때까지 연호 사용이야. 그러면 연호 사용은 원나라 연호를 정지했다가 또 사용됐다가 또 명나라 연호 사용했다가 또 폐지됐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그 뭐냐면 명나라 중시의 국제 질서에 뭐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자, 이러한 대명 외교 중심,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이제 대명 외교 중심 4대가 포방한 것은 자기 보존을 위한 하나의 현실적 대응이었다. 동시에 중세 시기의 외교 정책 하나의 분기점을 의미한다. 4대란 말 언어 자체가 정신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상의 지혜로운 대처 방식을 의미하는데 한반도에 출연했던 국가들이 숙명적으로 약소국 틀 속에서 독립하기 위해 가정은 이와 같은 인구의 영속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영토, 그다음에 자원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어. 예. 그 대표적인 고구려라는 나라죠. 중국하고 맨날 싸우다가 물론 몇 번의 전투에서는 이길 수는 있겠지만 계속 전쟁하면 손해야. 예, 인력이나 물적 자원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고려나 조선시대 때.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 사대 외교를 했던 것도 어떤 정신적인 굴종을 위해 의미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예요. 이 조선도 마찬가지죠. 근데 조선 왕조의 사대는 고려 왕조의 사대와 좀 약간 질적인 측면이 좀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북방민주의 흥기로 인해서 위협이나 중국 대륙 왕조 교체의 영향이 조선 왕조의 성립은 그 파괴의 여파에 그대로 용인되지 않고 탄력적이면서 동시에 주체적인 대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왕조 개천기 초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 명나라 개선된 틀에서 공용 정책을 대응했던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유 정책이야. 요동을 공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게 정도전인데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이때 요동은 우리가 요동하면 명이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명나라가 요동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동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동령이라고 이제 설치하고 있었고 동령부가 아니라 동령위요. 예. 그 동령위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제 있었던 요동은 아직 이제 한족들이 없었던 당시죠. 명나라 초기 때니까 여진족들 통과를 하고 있었고 한족을 이주하고 있었어요. 요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욕을 공식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 요동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정도전이 이 요동은 우리네 예전의 땅이었고 고려건 이제 만주족도 이제 이렇게 통합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동은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명을 치는 게 아니라 요동을 공격해서 이렇게 장악을 하는. 그럼 당연히 명나라 입장은 물론 명나라는 이제 친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요동 자체가 명나라가 자기 세력권을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동령을 설치하고 한족을 이주시키고 막 했던 그런 차이인데 정도전이 자기 땅이라고 거기를 차지하겠다 하니 명나라 입장에는 상당히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명나라 충돌하니까 이제 명나라 충돌 피하면서 명나라 관심 없는 이제 여진족 땅을 노리자 해갖고 사군 육진을 개척을 했어. 최대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넓혀갔고요. 그런 것은 이제 있고 이와 동시에 이제 파저강 일대를 정벌했죠. 두 번에 걸쳐서 여진족. 근데 이 여진족 정벌할 때도 누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냐면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여진족들이 이제 중국 가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들 입장일 때는 아니 중국의 입장일 때 명나라 입장일 때는 여진족도 명나라 가나라 백성들이야. 그 땅도 명나라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압록강 넘어서 두만강 넘어갔고 이 파저강 일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명나라의 암시적이고 공식적인 거에 승인이 있어야 됐어. 그래서 승인을 받고 공격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 그러니까 북쪽의 여진족과 그 땅들이 그 당시 이제 그 가날 문제 여진족의 그 가날 문제를 가지고 조선하고 오랫동안 명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도 그 지역을 이제 토벌하거나 영토를 삼을 때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대외인 정책을 볼게요. 외인 정책. 예. 외인 정책은 외부 때문에 이제 주 내용인데 이들 응징과 이제 해외 정책을 했죠.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세종 때 이제 삼포를 개항했다고 했죠. 내이포, 부산포, 연포 삼포 개항을 통해서 개항제 외관을 설치하고 세견성과 세세미를 규정을 계획약조를 이제 만들고 이종을 파견해 대마도 정벌 등 외인에 대한 적절한 해유와 응징을 그로써 외구의 발언을 긍정할 수 있었다. 외구는 삼포회단 또 임시약조, 상항지회본, 정미약조 이런 조절 과정에서 발생한 엄격한 교육 통제 정책과 교육제의 방법이었다. 조약이 다시 체결되도 대마도주는 1년에 50척의 세견선을 파견할 수 있었고 1년에 200의 세사맥을 대마도주에 낸다는 계획약조 규정을 기본으로 조절되었다. 자, 외인의 왕래가 빈번하니까 폐단을 증가함에 따라서 왕래가 빈번해지고 폐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도소다든지 행장, 노인, 문인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무역 통행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거나 1년에 입국할 수 있는 외선의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그래서 외선 제역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조공이 기본이지만 그때마다 또 달라. 일본 국왕이나 거유라는 것은 이제 그때 슈군 다이모들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 당시 그 세력들이 하나도 일어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원적인 통교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 후기가 좀 달라요. 조선 후기는 에도 막부를 통해서 통로가 딱 하나 정해져 있죠. 교섭 창구가. 근데 이때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무르마치 막부가 또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원적인 통교 체제를 취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밑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구형 물품이 있는데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을묘 외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 달려 볼게요. 자 일본 센코쿠 시대의 혼란 속에 왜구가 다시 성행하면서 명종 말기 때 요거 왜구는 인제 무슨 왜구라고 하죠? 후기 왜구라고 하죠. 이게 앞에 남북조 시대 정기 왜구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시기조 후기 왜구고, 음 자 명종 말부터 임진왜란 이르기까지 교육과 왜구가 동시에 진행된 상황이 전개됐다. 특히 을묘 외변 때 이 통교 관계가 명백만 유지했을 뿐 밀매업과 외교가 성행됐고 중앙정부 통상적 외교가 완전히 단절됐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이거 단절돼 있었어요. 예. 아니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15세기 말 때부터 이제 외교 사절단 파견되지 않았고 이 이제 아예 16세기 때 들어와선 외교 관계 아예 형식적 관계도 끊어놨죠.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야인 정책을 볼게요. 자, 야인은 여진족이죠. 예. 야인 여진족에 대해서 해외와 은지를 내용한 교진 정책을 전개했다. 자, 김하정과 유목문화를 통해서 여기 유목문화인데 유목보다는 수정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대단 북방민족은 우리 역사에 어, 의미를 지닌 것다. 아, 이거 말 잘못했네. 이게 야인이 아니라 뒷문장을 보니까 거기 거란과 여진, 몽골족도 다 포함되니까 유목문화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예.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거란 여진 몽골족에 의해서 침략으로 전 국토가 거듭 유진되었다. 따라서 해외와 응징이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도림 정책이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북방민족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 속성과 뚜렷이 비교된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보는데 그중에 이제 교린 정책 관련돼서 이렇게 유목민족 관련된 내용 쭉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온 건 여진족 관련된 내용이죠. 그 2단으로 펼쳤던. 자, 당시 여진족들은 대도 추장에 대한 해외와 응징을 적절히 구사해서 시대한 교린 정책은 오면 막지 아니하고 가면 붙잡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막진 않는데 가더라도 붙잡지 않는다. 네. 그 얘네들이 다가오면 환영해 주지만 다가오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매달리지 않는다. 우리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소극적인 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이제 중국과의 적극적인 태도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교진하는 자체가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이 교리나 의미 자체가 되게 소극성을 전제한 대외관계 대처 방식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교린 활동에서 문화적 물질적 욕구가 아무래도 강했던 쪽은 외인과 야인이었고 사대를 전제한 조선은 중국에 대한 이단 욕구가 강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쉬운 쪽이 먼저 찾아오기 마련이죠. 세상의 이치가. 사실 조선으로서 여진족의 변경을 침범해 입맛을 약탈하거나 외부의 노략질만 없으면 적극적 고진을 수행할 필요 없었죠. 그래서 사대를 전제한 중국의 문화적 물질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진족부터 솔직히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진족은 거꾸로 우리한테 얻을 게 많아. 왜냐하면 이 여진족의 생활 풍습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제 여진족들은 수렵을 주로 하고 농경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농경을 잘 못 지어 농사를. 그래서 주로 이제 수렵이 주 생활이고 농경은 보조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항상 부족을 해요. 농업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여진족들이 이제 갖다 팔 수 있는 물품들이 모피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개 이런 것들 양식을 냈거든요. 예, 등등. 조개에서 나온 게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진주 등등. 그다음에 뭐 산삼 이런 등등을 이제 뭐냐 주로 갖다 팔았고 주로 얘들이 이제 그걸 팔면서 얻었던 게 뭐냐면 이제 쌀 같은 것들 이제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 얻은 거야. 근데 모피라든지 뭐 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진족들 교육을 안 하면 이제 명나라를 치거나 우리나라를 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뒤에 얘기지만
그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고 명나라가 대립되면서 청나라가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부족하죠. 근데 예전엔 명나라 교육을 통해서 그걸 얻었는데 명나라와 관계가 나빠지니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겠어요? 조선한테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로단이 날 때 그때 끝날 때 그 청나라가 조선에 요구한 게 뭐냐면 국경 지역에 어 그 시장을 개설해 달라. 그런 요구였어.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당시 그 청나라가 필요했던 쌀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항상 그 여진족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조선을 계속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 무슨 조선 그 여진족들 옹호한 게 아니라 여진족들의 어떤 그런 어 약탈이 그런 배경에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 쭉 내용이 있는데 요 사군 육진 정책이 있고 있는데 요걸 각자 읽어 보시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이제 쭉 끝났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자 살림 세력에 대두한 인제 살림 정치를 16 세기에 넘어갈게요. 예. 자, 몇 페이지 보시면 302 페이지 보세요. 302 페이지. 자, 302 페이지 좀 보면 자 16 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건국대전 체제가 이제 한번 흔들기 시작해. 이 건국대전 체제가 15 세기 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16 세기 들어오면서 이 한채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제도의 어떤 붕괴 또는 질서 해이로만 이해되는 성질이 아니라 경제 변동과 연결돼 사회 경제사와 연결돼서 보는 관점이 요즘에 대두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당의 어떤 성립이라든지 뒤에 해체 예 이 해체 과정 그러니까 외국 과정, 번질 과정 등등도 사회 경제사와 연결돼서 인제 보는 관점들이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16 세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16 세기 보는 관점이. 자,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인제 16 세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 되게 인제 이 16 세기를 사회와 당쟁과 연결돼서 지배층의 어떤 분열, 분쟁이 격심했던 시기로 규정되어 왔는데 이건 이제 누구냐면 이제 신민사학자들이 주로 인제 요 시기를 되게 안 좋게 보죠. 신민사학자들은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16 세기 때 거의 망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건국대전이 인제 체제가 붕괴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당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삼쟁의 문란이 일어나고 네 등등. 망해갔던 나라인데 나중에 양난을 통해서 양난을 통해서 외부의 위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조선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 16 세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학자들은 되게 신민사학자들이 많다고 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16 세기를 요걸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나중에 조선의 사회 경제 발전에 뭐냐면 가도의 시대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당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분당 정치를 했다.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등장했다는 거. 그 밑에 보면 16 세기 사회 경제적 발전과 살림의 대두에 대해서 분당 정치의 시작을 강조하면서 이 시기 16 세기 긍정적 평가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은 과거의 1 인 학자들의 당파 이론, 그 16 세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론에 그러니까 신민상을 극복한 노력에서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16 세기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16 세기 때 그러니까 이건 조선 전기 때 전반의 내용이지만 발전을 이뤘던 빛바탕은 농업 생산의 향상이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상공이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역할을 했던 게 중국의 강락농법이야. 고려 말에 주제학과 전래된 중국의 강락농법이 조선 초 농사직설 단계에 와서 어느 정도 소화됐다가 16 세기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되기 이뤘던 것이다. 따라서 14 세기 말에 있었던 수의 기술이나 시비법이 개선해서 후한의 제약이 극복하고 그래서 인제 제일 중요한 게 조선 전기 때 연작상경이 일반화되죠. 예. 그래서 하삼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작상경의 직약종 농법이 실현됐을 뿐만 아니라 자 일부 지방에서는 이항법이 보급됐다. 물론 인제 그 전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항법이 보급됐고 이항법이 도입된 거는 인제 고려 후기 때인데 조선 전기 때는 일부 지역이 보급됐다 정도만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기에 이르러서 더욱 농업 기술 면에서 갈목한 면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 이러한 생산력 향상을 바탕으로 유통 경제가 작업 바탕하고 인형 생산물을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장시가 형성되고 농업 기술의 진전에 의해서 구매력이 증대되면서 지방 장시가 발달돼서 16세기 중반에 거의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됐고, 그다음에 이제 명가의 대무역에서 사무역이 발달됐고 공무역을 압도하는 추세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요때 명나라는 이제 그때 뭘 했죠? 은을 사용했죠. 그 은강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은하고 납을 이제 분리시키는 분리법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훈신과 척신 등 건세가들이 이런 경제병동에 편승해요 자신의 부를 축적했고, 이 훈족 계열들은 대개 이제 훈구파들이죠. 훈구파들은 대개 세조의 찬의에 협조해서 공신원 이제 책봉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는 이제 집권 과정에서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측근들을 많이 자신의 정치에 이용한다고 했죠. 훈신이나 매척 가문들, 종실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이제 공신 책봉도 많이 이루고, 이들이 이제 공신 책봉을 받으면 또 뭐도 받냐면 노비나 토지나 이런 것도 돈도 많이 받거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 갖고 어 막대한 토지와 노비도 소유하게 돼요. 또 이들 훈축계급들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부를 축적하는 식리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경제 활동, 그리고 농장도 확대돼 나가기 시작해요. 예. 특히 새로운 경제 병동에서 온갖 비이적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래서 혼적 계열의 식리 활동은 우선 토지의 집적과 농장 확대로 나타나죠. 16세기 때. 그래서 이 고려 말기 때부터 중기 때부터 쭉 계속되지만 요때 이 농장이 되게 많아져. 그래서 이때 이제 작계지라는 농장이 형성됐다고 했죠. 예. 16세기 이래에 가정법이 붕괴되고 신분제도에 기초한 수조권적 토지제도가 무너지면서 양반 관료들이 이제 사적 토지 소유의 욕구가 더 증대돼. 왜냐하면 수조권을 통해서 경제 기반이 마련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현직이나 퇴직 후에 먹을 걸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이제 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생계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수조권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이제 소유하는 욕구가 강해지죠. 그래서 이들은 개간과 매듭 같은 합법적인 방법 외에도 9년 단위의 대규모 인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연해 지역의 언전들, 그러니까 뚝을 담아서 이제 쌓아서 바람을 막아 마련 경작지를 개발하는 등 주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적 소유주를 집적해 나갔고, 이에서 얻은 대토지는 외고노비와 전호들을 경작시켜 변적 반수제 농업을 경했다. 자, 이때 변적 반수제 농장들은 작게지를 얘기하고, 아마 이게 변적 반수제라는 건 타조법인데 주의할 것은 이제 변적 반수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변사 반수제 농장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작게지는 세 가지로 나눈다 했죠. 네, 경영 방식이 직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작게지, 그 다음에 사경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직영지에서 생성된 것은 100% 누구 거야? 지주 거야. 그 다음에 작게지에 생산된 것은 50%만 뭐냐면 지주 거고 50%는 그 농민들이죠. 예. 나머지 이제 사경지는 100%인데 그 직영지는 이제 비옥도 높은 토지고 보통 상대적으로 작게지나 사경지 비옥도 확 떨어지기 때문에 요게 생산된 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변적반수지에 유의한 것은 요걸 얘기한 거예요. 요거 작게지가 2분의 1 정도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변사반수제 우리가 타족법하고는 좀 달라요. 타족법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려 후기 때부터 작게지에 이제 뭐냐면 일종의 부속된 남는 땅들을 이용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일반화되지 못했어. 예. 이 변적반수제인 타족법, 그러니까 타족법은 예. 자, 일반화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생산력이 미약했고,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그 생산 도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자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냥 도망치고 농사 안 짓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뭐냐면 토지 소유권이 확립이 안 됐어요. 줘 놓고는 소장님들이 나중에 자기 땅에 우길 수도 있어. 예. 그러다가 이제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고 생산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나서 16세기 때 들어와서 이게 뭐냐면 타조법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16세기 후반, 16세기 중반까지는 이 변적반수의 농장, 그러니까 작게지가
이제 주 형태였다. 그렇지만 이 작계지 형태 같은 농장도 조선 후기 때는 작계지에서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경작하는 관리 감독하는 직영지로 또 바뀌죠. 농장 형태가. 예.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또 직영지 농장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제가 도표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경제사 부분 좀 할 때 좀 예. 아, 표가 있는데. 여기. 음. 자, 여기 지주전호제인데 여기 보면 도표에 보면 농장지가 보이죠? 농장지는 작계지예요. 작계지 형태의 농장지인데 요게 이제 주였어. 그래서 이게 있다가 16세 후반부터 타주법에 의해서 이제 추월당해요. 이게 이 기점이 16세 후반. 이거 도조법이 이제 17세, 18세부터 나타나죠. 예. 그래서 책마다 좀 다른데 18세기 이후부터는 도조법이 우위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아직까지는 도조법은 타조법의 밑에다 이렇게 보는 학자인데 이건 조선 후기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16세기 후반의 기점으로 해서 요 타조법, 병접반수제에 입각한 타조법이 주였다. 그리고 그전에는 작계제 형태의 그런 농장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16세기 이후부터의 농장제 요 부분 농장제는 작계제가 아니라 교과서에 나왔죠. 직영지죠. 직영지는 이제 외송농민이나 외고노비를 통해 아니라 솔고노비들 가지고 직접 자기가 관리 감독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직영지야. 예. 그래서 이렇게 농장제 형태도 조선 후기 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 16세기 중반까지 노비에게 외고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켜서 하는 농장제였고 주로 이제 뭐냐면 작계지 형태는 그 아까 작계지 부분은 변작 반수 형태로 소작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농장제 형태였고 나중에 이제 변작 방수에 소작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농장은 작계지 형태의 2분의 1 형태도 이렇게 해서 줬고요. 예.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농장제였다가 변작 반수제 형태로 소작, 작게지는 2분의 1의 변작 반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요 통론 내용을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보면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토지 집적은 그 단 한편 토지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지를 빼앗긴 농민은 유의하거나 농장에 모여들어 소장의 전호도 전락되었다. 자, 농장의 학대와 농민의 몰락 그리고 당시의 경제운동에 번성한 훈축계열의 특권적 비리 행위는 공납제와 부역제 같은 변질을 하게 되죠. 방납이 성행하거나 그래서 이제 지방 특산물과 수공업 제품들이 징수하는 공납제도는 농민 소유 토지의 감축과 민호의 산실 및 그 농민의 유망으로 말미암아 자녀 농민들의 부담을 커지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중간 상인들의 공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서 농민들로부터 받아낸 방납이 행해지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더 한층 가중되었다. 그래서 원래 곡물 가운데 그 지방에 생산되지 않는 부득이 다른 곳에서 구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어, 어물 같은 저장이나 수송이 어려운 다는 물종에 대해서는 15세기 중엽부터 이미 방납이 행해져 있었는데 16세기 들어오면서 유통경제의 발달과 관련해 방납이 더욱 선행되었다. 그래서 방납을 이제 유통경제의 어떤 발달과 연결시켜서 서술했는데 이거는 포셈에도 그렇게 서술돼 있죠. 그래서 푸셈만 있었던 게 아니네. 보니까 한 통에도 있었네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예,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이때 이제 국내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부류는 건세가 거탁하여 방납을 독점했으며 또한 농민들의 더 많은 액수를 부담시키는 그 피해가 대단한 것이었다. 예. 또한 인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해서 가능했던 부역제 역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역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군역과 요역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본래 부역은 이제 신역인 군역과 호역인 요역 이중 구조로 되는데 이 신역 안에는 또 이제 직역과 천역도 있어요. 세종 때 보법을 실시함으로써 군역이 확대되었지만 요역 부담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군역 부담자가 요요까지 이제 감화는 형성이 있었던
나타났다.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해 갖고 요용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력을. 예. 그 군사들 가중한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보인들에게 받은 조효과를 사람들이 사서 대역시키는 방식으로 했고 대리가죠. 그러나 이것도 실제 역을 부담해야 할 사람들이 배속처에서 폴 대리가를 지불하면서 배속처에 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고용하는 수포 대역과 방군 수포를 하다가 대리가가 폭등하고 질이 떨어진 악보가 사용되면서 군역 부담들의 처지가 더욱 열악해지고 많았다. 자,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군적 수포제도 이제 뭐냐면 딱 정하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농장의 확대와 이제 공납, 부역제 변동에 말미암아 농민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각지의 유민과 도적이 창궐했고요. 그다음 명종 때 항해도 일어난 임꺽정의 난이 그 대표적입니다. 자, 임꺽정과 난 관련된 내용이 그 어디에 있냐면 뿌셈에도 있어요. 뿌셈에도. 그래서 한 장을 이제 한 만큼 한 편을 이제 한 만큼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명종 때 인공적인 난이 일어났다. 16세기 때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 앞에서 언급했던 건세가들의 어떤 행포, 농장 학대 등등등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이러한 변동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사회경제의 발달에 반영한 것이었으니 한편으로 이와 같은 사회 문제에 직면한 혼촉계의 특권적 비행위를 비판한 건데 살림 세력들이 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살림 세력들은 이 혼촉 세력들이 비판을 많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의 비판하게 돼요. 예, 대응하게 되죠. 첫 번째 중앙 정계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책만 열심히 읽었는데 이제는 각을 보고 이제 중앙 정계에 올라가게 돼요. 아니면 청구를 받고. 그래서 주로 어디에 포진하냐면 3사에 포진하죠. 그러면서 누가 대립돼요? 예, 이 혼축 세력들과 대립을 하면서 이제 뭐가 발생하죠? 사화가 발생되는 거죠. 예. 그다음 지방에서 이제 혼축 세력들 몰아내기 위해서 항약을 보급하거나 처음에는 유황술 독립운동하죠. 자, 유황술 복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항약을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항산화나 항음주제 같은 것들을 이제 개최해서 마음의 수양을 닦는 과정을 그러니까 항산화 항음주제를 실시해 갖고 일반 민들의 어떤 교화 활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화를 쏘는 게 항산화 항음주제인데 원래는 유황수에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유황수가 이제 뺏기니까 홍보파들에게 다시 항약에서 그걸 이제 끼워놓고 나중에 한청에서 유황수를 다시 바꾸 그 유황수를 다시 자기가 뺏고 나서 그 항청에서 다시 항약과 함께 항산 항음주를 같이 하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원 보급 운동을 하고 서원상 아니 서원이 서원 건립이죠. 서원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네, 사창, 사창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만들고 이런 이제 걸 통해서 그 중앙정계나 유황소나 이런 그 지방에서 이렇게 혼족 계열들의 어떤 대립 투쟁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사화도 이제 포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지 사화라는 것이 어 이게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혼족 계열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혼족들의 약탈이 심해지게 되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살림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들이 이제 혼촉계들과 대립 투쟁을 하면서 사화라는 것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사화는 정치적 투쟁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이런 16세기 사회경제적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걸요. 살림세력들과 연결시켜 갖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 어디겠어? 예. 자, 요거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이것도 한 통하고 구특강 내용을 이렇게 기본으로 해갖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사화라든지 분당의 발생,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분당의 어떤 왜곡 현상, 일당화 정상, 일당화.
그래서 분당에서 일당으로 바뀌죠. 예. 이런 것들, 불당의 말폐야 이런 형상들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기본적 그 밑바탕에 사회경제적 변화가 깔려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사회경제사라고 하죠. 이 사회경제사 입장을 때 16세기 때 이런 여러 가지 혼란상은 그 조선의 사회가 망했다는 징표가 아니라 건국대전의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 17, 18세기 때 조선 후기 때 가도기 사회로 나는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다 보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인제 홍보파 사립파가 대입을 했는데 자 어떻게 이제 대입을 했는가 이제 정리를 좀 해 보면 앞에서 인제 조선 전기 농업 생산이 증가되죠. 영작상경, 수의시설, 시위법 강남북부 도입. 인연 생산이 발달되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15세기 말부터 전라도를 중심으로 장시가 발달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때 그 장시가 이제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이 남아 도는 물자들을 다시 해외에 갖다 팔게 되죠. 예 사무역을 하게 되고 주로 이때 이제 결제 수단이 은하고 면포예요. 예. 주로 은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주도했고 면포는 뭐 일본이나 이런 여진족들이 무역을 할 때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화폐 경제들이 건세가의 욕구를 자극시켜. 그 운적 세력 때 식리 활동, 경제 활동이 이제 많아지죠. 네, 토지가 집적되거나 농장 확대, 그다음에 개간 매듭 같은 합법적인 방법, 그다음 9년 단위 인력을 동원 원전을 개발하거나 그다음 공납제와 부역제가 변동하죠. 박람회당이 나고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정의 문란을 조선 후기 때만 생각하지만 이미 16세기 때도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유민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살인 계층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 농촌의 항촌 지주로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까 지명한 것처럼 정계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또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뭐가 포면되냐 사화로서 이제 포면화되죠. 그래서 이 사화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경제적인 어떤 배경이 깔려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 볼게요, 통론 내용을. 자 사림의 대우도와 이제 사화를 볼게요. 예. 자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참여한 여말 신흥 사대부들은 유대에 거쳐 왕조의 간인 가문으로서 세습적 지위를 누리면서 혼신이나 척신으로 발돋움했고 그래서 경제적 권력에 유지한 대지주로 성장했다. 그래서 초창기 지배층들은 풍고파보다는 간악파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간악파. 간악파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들 중에 일부가 세조 때 개유정난에 참여해 갖고 홍구파가 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살인파와 대립을 하게 되고요. 자 반면에 역사혁명에 반대했던 일부는 간지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방의 중소지주에 머물면서 한약과 항살의 항원주의 복음, 사창제 CC 그다음에 유황숙 독립운동을 통해서 향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어 그래서 인제 있는데 유황숙 독립운동은 했지만 이게 실패했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그래서 대신에 항약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제 한약과 항살의 항원주의는 주자학적 방도로 향촌을 고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운동이었고 사창제는 요때 사창제는 전 시간에 얘기했던 사창제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사창제가 아니라 양반 그 살인비의 중심에서 사창제야. 그 사창제는 자치적인 항촌사회 곡식 대여제도로서 제지사족들의 경제적 원천이 되었으며 유황순을 위해 제도를 시한 자치기구로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유황숙 독립운동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처음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껏 독립시켰더니 hun구파들이 뺏었죠. 그래서 경제에서 유황소 약탈 체제를 만들게 되고 대신 이제 사마소를 이제 만들었다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 신진사역들은 15세기 말 이후에 사회경제적 변동에 직면해요. 그 당시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개발하고 보급을 했죠. 그래서 경제를 축적하고 재래지주수 지주 상승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어, 훈천 시기의 특권 비리에 비판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들이 꼭 살인파더라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에서 홍보파하고 살인파를 좀 비교해
비가 있어요. 예. 요거 제가 이제 비교하는 걸 나왔는데 자, 홍고파 사대부의 기원은 그 정도전과 건군 에서 출발하죠. 예. 현고파 사대부에서 출발하죠. 물론 그들 대부분이 다 홍고파는 아니지만 그들 조상들 상당수가 홍고파 사대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들은 인제 그 조선 개창을 주도했고 중앙 집권, 부국 강국을 추구했고 패도 정치를 인정했고 대외 농장을 수행한 대지주고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을 사장을 중시했다. 예. 그래서 사장이라는 것은 인제 외교적인 문서라든지 실무적인 행정 문서 이런 걸 쓰는 걸 되게 강조하는 거죠.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 간대했고 도교, 불교를 포용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주사관이었고 15세기 민족 문화에 창달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있고 16세기 인제 등장한 살인파들은 그 기원이 온건파 사대부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역사학명을 거부하고 명분, 도덕의리를 숭상하죠. 그래서 홍고파 사대부들은 머릿속에 보면 머리 내구조를 그리면 반은 성리학이고 그다음에 반은 한당 유학이야. 한당 유학의 어떤 실용적인 어떤 유학 풍조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살인파들은 내구조를 그리면 다 대퍼센트 99.9%가 예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리학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했고 살인파들은 정치적뿐만 아니라 생활 내면에 아예 딱 해 갖고 자리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살인파 입장일 때 홍고파들이 이제 하는 행위가 다 부정부패에 빠져 있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죠. 요즘에 하도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들은 이 비슷 살인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역성혁명이나 도덕의리를 숭배하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고 상대적으로 볼 때 이들은 이제 지방에는 지방 살인 중소지층이 많고 경악을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차이가 나요. 얘네들은 사장을 강조했는데 살인파들은 경악을 강조했어요. 유교 경전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이 경악을 중심으로 해 갖고 과거 시험을 보자. 이 조광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뭐 시나 부나 포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게 무슨 중요하냐. 이런 거 해 봤자 뭐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경악 중심을 제시하죠. 그래서 인제 성리학 위에 또 학문을 배격해. 좀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좀 약간 다른 게 학명파 사대부는 성리학 이해 학문을 배격한 반면에 온건파들은 거꾸로 그 도교나 불교를 좀 포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원은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 출발했다고 해서 출발했지만 혁명파 사대부가 곧바로 홍보파가 아니고 온건파 사대부가 곧바로 살인파는 아니에요. 기원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존화주의, 기자 중심을 강조하죠. 기자를 이제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16세기 이후에 사상을 주도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고 자 살인파의 이제 그 양성 기간 서원이죠, 서원. 이에 반해서 인제 홍보파들은 성균관, 집현전은 좀 맞지가 않겠죠? 예 좀 지우고. 예. 이 성균관이나 이런 데서 인제 저희가 이 집현관은 이제 혁명파 사대부의 어떤 바탕이 됐죠. 간학파의 바탕이 되긴 했지만 홍보파는 아니야. 예. 그래서 조선 쪽이 간학파에 기반이 됐지만 홍보파들은 좀 거리가 멀죠. 왜냐면 세조 자체가 집권지를 없앴잖아요. 근데 간학파 중에 일부 홍구파 세력들은 이제 기반이 된 거니까 집권지를 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자, 홍고와 이제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그 또 121페이지 풀셈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121페이지 한번 또 보죠. 자, 홍과 살인 등장했는데 요거 읽기 전에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이에요. 23번. 여기 있네. 예, 23번. 자, 두 정치 세력의 등장 이렇게 볼게요. 홍과 살인. 예. 자, 조선 왕조가 개창한 지 한 세기가 지난 16세기 이어서 중앙의 양반 관료는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눠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자, 이런 갈등 속에 훈구파와 살인파가 직접적으로 충돌한 정치적 사건이
무호, 갑자, 기묘, 을사로 이어진 사였고 이들 양파가 이 시기에 정치적 이상을 추구했건 현실적으로 대입했던 양상을 정치세력 범죄를 통칭해서 훈과 살인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훈과 살인의 특성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좀 볼게요. 자, 고려후기 때 등장한 신진사 대부의 세력을 정몽 중심의 온건 개합화, 그다음에 정도정 중심의 급진 개합화 이렇게 지향하는 죠. 그래서 살인은 전자, 그리고 훈구는 후자의 막을 개최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온건개합파가 살림의 기원이 되긴 하지만 살림이 곧 훈구파는 아니에요. 온건개합파는 아니고 급진개합파와 훈구의 기원은 되지만 훈구가 곧 봐도 급진개합파는 아니야. 예, 기원만 되는 거야. 연결됐다는 것뿐이에요. 자, 훈구는 그 훈구파들은 세조 이후에 이제 정치 세력이 됐지만 훈구는 세조 이전에도 사용했어요. 이 훈구란 말제가 이 뭐냐면 여러 가지 나라의 공헌을 받았던 대신들을 훈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 등 신흥 무장 세력들이 왕조 개청을 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식 책봉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한테 경제적으로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줬어요. 그래서 훈구라는 말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훈구라는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된 것은 16, 언제 때냐면 세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그 앞에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6세기 좀 내용 보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과 더불어 훈구의 특권적 경제 비행위는 대토지 경변과 박납의 폐해를 초래했다. 특히 세조의 왕위 칭탈 이후에 훈구의 고위 간직의 독점과 경제적 비리가 더욱 노골화되고 통상적 훈구파의 뿌리는 이들과 연계돼 있다. 그 앞에 있는 훈구들은 그냥 훈구라는 대신들을 얘기하는 거고 공원 있는 대신들 얘기고 훈구파보다는 간악파란 말로 얘기해요. 근데 이 간악파의 자손들 중에 그 계유정당에 가담했던 사람 중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공식 책봉을 받았던 인사를 이제 통상 훈구파라고 하죠. 이때부터 정치 세력으로서 훈구파가 계유정난이요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훈구는 개국 공시로부터 여러 차례 거쳐 공식 책봉을 통해 형성된 세력을 뿌리두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계유정난 이후 세조가 등장하면서 책봉된 공신과 관련된 훈식과 철친을 가리킨다. 자, 이들은 부국강변의 현실주의 노선을 지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들을 이제 훈구라고 칭하기도 했다. 사림은 요순 3대 이상적인 도덕 정치, 왕도 정치의 구현을 통해 훈구 대신 위에 자행된 여러 패단을 곤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16세기 때 이제 훈구파, 살인파의 대립 이렇게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훈구와 살인이 딱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보면 훈구 세력이지만 그 집안 자체가 훈구 세력이지만 활동은 살인하고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정황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정황살인.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로 어떤 애가 훈구인지 어떤 애가 살인인지 어떤 집안이 훈구인지 어떤 집안이 살인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점도 많아요. 요즘은. 예. 그래서 훈구파 가문 안에서도 살인이 나올 수도 있고 살인파 애들도 나중에 훈구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예. 자, 그 훈구의 형성과 그 성격을 보면 자, 이건 앞부분은 이제 같이 했으니까 뒷부분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홍구의 이름을 동일하도 세조와 성종제 공신들은 초기의 홍구와 달랐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홍구가 이 세조 이후부터 홍구죠. 이들은 이제 세조의 권력 장악에 이바지한 공로로 창출된 공신들이었고 세조 집권 자체가 역사적 정당성이나 유교적 명분, 또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결여된 그야말로 왕위 창탈에 가까운 것이었으므로 개혁적 성향과 상당히 약했다. 또 이들의 출신 성분이나 경제적 지위도 개국 당시 공신들과 결국 낮지 않았다. 어, 그 개국 당시 공신들과 결국 낮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혁명파 사대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중소지주의 뭐 한미한 그 항리 출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때 그 홍구파들은 혁명파 사대부의 계보는 있긴 있지만 집안 자체가 예전보다 빵빵했던 집안들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이제 혁명파 사대부와 홍구파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어요. 예.
기원은 되지만 곡파도 홍고파가 급진파 사대부하고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성격이.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누대에 거쳐서 특권적 지위 확보한 정치 세력들이 방봉을 하면서 그 직접적 홍보는 당종 1년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집안 안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홍보파들은 나왔는데, 단종 1년, 정난공신, 세조 1년 자익공신, 정계 예종신, 입대공신 등등 했고, 이제 세조 이후부터 여러 이제 뭐냐면 공신 책봉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도표를 정리하면, 예전에 이제 혁명파 사대부도 있고, 이 혁명파 사대부를 기반으로 해갖고 요 안에서 어, 나왔던 것이 뭐냐면 홍구파다. 음. 그래서 혁명파 사대부를 홍구라고 하지만 요때 홍구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공이 있는 대신한 의미고, 공신 책봉을 받은 대신하고 하고, 요때 홍구파들은 공식 책봉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걸 더 세습화 시켜줘.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때 홍구파와 혁명파 사대부는 기원은 될 수 있어도 혁명파 사대부와 홍구파가 뭐냐면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홍구파 이너서클에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혁명파 사대부 중에 일부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그래서 세조부터 성종 초기까지 이제 훈구파들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정난고시 뭐 쭉 있는데 이건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뭐 개요정난 공신해갖고 이제 공신 책봉 관련된 내용들 쭉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권이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 세조부터 성종까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일어날 때보다 뭐 정난공신이, 그다음 자익공신이, 적개공신이, 자립공신이, 이런 여러 가지 공신책봉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했다는 거야. 우리가 세종시대 때 보면 되게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공식책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시스템이 아니라 측근 정치를 하고 이렇게 쿠데타를 즉위하고 하다 보면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식 책봉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해. 그리고 성종 때 같이 이제 뭐 어린 왕이 등장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또 이들 또 뭐 대신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공식 책봉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보면 신숙주나 학명의 정인지, 뭐 이국동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적 사건 등 특별한 계기가 없이 단지 훈구의 권익을 위해서 공신을 책봉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훈구의 핵심 세력이 됐다, 이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 중기 사회 경제 변동과 더불어 훈구의 특권적 경제지휘 비행위는 대투지 경범과 박날 폐해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박나업자들 대부분 상당수가 훈구 세력들과 결탁한 세력들이야. 예. 특히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에 훈구의 어떤 고위 간직 독점과 경제 비리 형상이 더욱 노골화됐고,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훈구와 살인대 경제적 토대로 따라 대지주와 중소주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대지주는 훈구 세력들, 중소주는 살인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훈구 세력들이 자기가 장악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총사까지 영향을 행사하니까 충돌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산임은 중앙정계에 등장하면서 이들 훈구 세력의 비판과 산임 세력 비리와 훈구 정치의 폐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살인의 훈구 및 훈구 정치의 비판은 훈구 개개인의 비판을 촉발한 것이었으나, 조선 초기에 이제 훈구에서 조선 중에 살인과 정치 주도세력 교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사화라는 걸 거쳐갖고 살인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요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 선조의 즉위죠. 선조는 명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명종의 아들은 아니고, 명종의 아들이 없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 그래서 이제 아들 없이 이제 후살 없이 이제 죽게 되고, 그때 명종한테 눈이 띄어가지고 이제 임명했는데, 이 선조도 반기 집안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즉위하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뭐냐면 정치 세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좌해 줄 수는. 근데 홍구 세력은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누굴 이제 등용했냐면 살인세력들을 이제 등용한 거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성조와 살인들이 손을 잡고 풍부세력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또 살인들이 등장하니까 이들 내에서 또 뭐냐 파가 나서 이제 뭐가 형성돼? 분당이 일어난 거죠. 분당.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뒤에 얘기를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선조 즉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살인 홍구에서 살인세력으로 건너뛰었다. 예,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교체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림의 성장과 정치 이상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요 부분은